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뭐 소년범이었다 해서 은퇴한다 그러니까 뭐 또 뭐 시끌시끌해요. 그럴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 소년범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소년법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다시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인데, 소년범이었다 해서 사회에서 다시 매장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야, 이 소년범들도 다 뒤져가지고 추적해서 그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지, 막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데요. 뭐 몇 차례 얘기했고 우리가 소년법에 관한 판례도 보았지만, 소년법에서의 처벌은 어찌되었든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의 범죄 이런 걸 떠나서 법률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소년범이었다 해서 다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소년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일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종종 얘기했지만 학폭에 대해서는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게 올바른 일처럼, 그에 대해서는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소년범이었다는 사실로 유명 배우가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뭐 법률가들, 뭐 정치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기 편이면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소년범이나 학폭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사실 소년범은 어찌되었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고, 학폭은 그냥 그 학교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생활기록부에 남긴 정도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냐의 문제, 또는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일탈행위로 보느냐 범죄로 보느냐, 이런 그런 형식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사회가 두 가지 사안을 대하는 입장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여러분이 좀 처음에도 우리가 이 법 공부한다는 것은 법률적 지식을 몇 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공부를 할 수가 있겠고, 법은 어찌됐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좀 전까지 괜찮았는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또 기침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나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군에서 겪는 제대병 비슷한 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책임 부분 거의 다 했습니다. 책임은 한마디로 비난 가능성이라 했고, 비난 가능성은 이제 불법에 대한 비난, 그렇다면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고, 또 이제 그 앞에 전제로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책임 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그 책임 원칙의 전제는 이른바 의사 그 결정론의 입장에서 비결정주의적 시각에서 도의적 책임 비난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정주의 시각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할 때 좀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 원인에서 자율혼행이라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술에 취했을 때의 문제가 더 자주 이 10조 사망과 관련이 되는데, 10조 사망에서는 예견하고라고 했고, 음주하는 경우는 예견했다고 할 수 있을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일종의 부주의,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과실에 의한 원인의 자율혼행이 뭐 이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음주한 것으로 심신장애를 전제하고, 심신장애가 있지만 과실의 원인에서 자율혼행이다 해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음주했더라도 증명을 통해서
음주 상태라 해서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를 여러분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므로 관심 있으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가능성 이라는 거를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이한 경우로서 위법성 조각의 전제사실 착오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법성 인식은 법률의 착오와 관련되어 있는데 위법성 조각의 전제사실 착오는 거기에 위법성이란 단어와 사실이란 단어가 있듯이 사실의 착오와 법률에 대한 착오, 즉 위법성 착오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수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법원의 판례는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없는 걸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또 판례에서 이 개념, 이 말을 써서 이제 사실 현실화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교과서에만 있던 개념이었고 학설이 복잡하게 설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판례가 직접 적용한 그 개념이 되어서 조금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학설 대리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 생각해 보면 종종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대한 개별적 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법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관점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학설 대립 등은 나중에 글자 그대로 그거야말로 시험에서 필요할 때 필요하시면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설 대립까지는 여러분에게는 굳이 공부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대 가능성은 이제 비난 가능성의 맞은편에 동전의 앞뒤처럼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야 비난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기대 가능성이 이제 우리 형법은 제목은 강요된 행위지만 12조에 기대 가능성에 관한 기본 규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12조에서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조의 문구를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그 다음에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입니다. 재산에 대한 뭐 불이익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의 경우에만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제한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부터 오늘 조금 보충 설명하고 오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263페이지에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면 이것이 상관에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냐,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에 따랐던 군 지휘관들이 전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른바 전체주의적이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거의 강요 행위처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또 사회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또 법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에 복종했다 해서 그것이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거기 43번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구구도 1911 판결문에서는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거 판결문 그대로 옮기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의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 오히려 상급 지휘자들은 그대로 따랐지만 그 중간에 있는 지휘자들은 따르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지휘관들은 오히려 또 포상을
받은, 물론 이제 그 포상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의 논의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불법한 명령에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라는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법률상 이제 당연히 전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스스로 초래한 강제 상황이라는 게 옛날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판례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 70년이니까 한참 옛날에 그 북한의 그 어부들이 그 남북 경계선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에 납북되어 갔는데, 북한의 방송 등에 출연해서 남한을 비방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이라 해서 처벌받게 되는데, 북한에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책임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만 이제 본인의 그 실수 내지 충분히 납북될 거라는 위험을 잘 알면서도 경계를 넘어서 북한 지역에서 조업하다가 붙잡혀간 사람들의 경우는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해서 강요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주 옛날의 판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의 관점에서는 같은 법리가 계속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사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서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판례는 그러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사례를 잠깐 올려놨는데요.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그 취객의 이렇게 그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 뺏었는데요. 근데 이제 공범은 붙잡히지 않고 혼자 먼저 붙잡혀가지고 공판받는 과정에서, 공판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공범이 붙잡혀가지고 공범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 증언하면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니까 이것이 위증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비록 내가 지금 이제 증언하는 이 피고인, 공범의 범죄에 대해서 증인으로 불려 나온 이 증언하는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나는 비록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유죄가 확정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유죄가 확정되었으니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 원심에서는 이런 경우 비록 그 본인의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을 감안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26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1번의 이른바 그 법리를 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맨 끝 문장을 보시면, 이것은 양형의 참작 사유, 그러니까 형을 정할 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정도의 양형 참작 사유는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없다고 없다. 이래가지고 이 기대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위증죄로 처벌은 하되 양형, 형벌의 정도는 감안해 줄 수는 있다. 비록 본인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범행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정은 그 양형에서는 고려되겠지만 위증죄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을 얘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재판이 확정되었다 해서 이제 확정되었고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범행을 사실대로 인정하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재판의 확정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가지고 기대 가능성을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례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법률적인 형식적 판단만이 사회적으로 항상 의미가 있거나 항상 올바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측면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65페이지부터는 이제 범죄론의 맨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형법 각칙에는 어떤 범죄들이 있는가라는 건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보통 이제 따로 학기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 소개만 하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분을 찾아보시면 된다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수업 대상이 아닌데 다만 267페이지에 내란의 죄가 있습니다. 요새 뭐 내란죄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까 내란 1년이 됐잖아요. 그 내란죄 267페이지에 이 내용을 쓰면서도 교재의 내용으로 쓰면서도 이게 뭐 수업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업할 일이 있어 버려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내란죄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그 최근에 매우 중요한 시사적 문제니까 다만 이제 법률가들조차 그 부정확한 얘기를 하는 현실이라서 자꾸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혼란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엄을 선포했다 해서 내란이라고 지금 그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의 내용은 국회, 의회를 그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의원을 끌어내려 하고 그 국회를 봉쇄한 것이 내란의 내용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의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명색이 법률가라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왜 죄냐라고 하는데요. 절차적으로 계엄의 그 선포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엄법 위반이라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내란은 계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87조는 260페이지 2번 문단 87조는 이제 그 내란죄를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근데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조금 해석이 남아 있는데요.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 하는 그 목적은 아예 91조에 형법 91조에 따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건 이걸 말한다라고 이른바 입법적인 해석, 유권 해석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91조를 보면 3번 문단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은 계엄 선포가 여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즉 국회죠,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려고 했는데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즉 국회의 권능을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고 그것이 이제 내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내란이 성립 가능성은 거의 뭐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내란죄가 부정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제로인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서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형법의 해석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국헌문란을 얘기하기를 87조만 보면서 87조만 얘기하면서 국헌문란을 얘기하면서 아무렴 대통령이 좋은 뜻으로 나라를 살려보려고 한 일이지 나라 망하게 하려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소리이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뭐 전혀 통하지도 않을 얘기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그 1호, 2호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계엄 이퀄 내란 이런 식으로 호도한다고 하죠.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왕에 여러분이 형법 수업을 들었는데 다른 죄를 다 우리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내란죄에 대해서 그 87조, 91조가 어떤 관계인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쭉 넘어가서 형법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437페이지입니다. 형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른바 형벌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벌써 꽤 오래됐죠. 그 형법과 범죄, 형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형법에 대해서는 이제 형법 이론이라 해서 형법의 위치와 과제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형법을 해석할 때 해석이 뭐 다 똑같이 하나로 이루어지면 뭐 법률 해석에서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해석마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법 이념으로서의 정의라든가 법적 안정성 등등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멀리 있는 기준이고 구체적으로 형법 해석할 때는 형법 이론, 형법의 과제, 법익보호라든가 보장의 과제, 특히 보장의 과제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가지고 또 실제 우리가 판결을 몇 개 봤지만 법원도 그 측면에서 형법의 최종 해석 기준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범죄에는 또 범죄 이론이 있어서 객관주의적인 시각과 주관주의적 시각이라든가 행위불법, 결과불법, 결국 범죄도 불법 행위 중에 하나인데 행위불법, 결과불법 등등을 얘기했고 형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앞서서 형벌 이론, 형벌 이론은 국가 형벌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형벌이 있는 시대에 살았고 사실 뭐 국가가 성립한 이후로 형벌이 없던 시대는 없죠. 지난번에 그 농담이 아닌 사실로 말씀드렸지만 몽고 제국은 형벌이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형, 훔쳐도 사형, 뭐 말 안 들어도 사형. 아주 단순해서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몽골이란 나라가 그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국가적인 구조로는 조금 허술한, 체계적으로는 허술해서 오히려 중국의 그 국가 체계가 반영된 그런 원나라라는 그 중국의 그 뭐죠 다이너시티 중에 하나는 이제 원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뭐 고조선 여러분이 우리는 요즘 분들은 국사를 역사를 그렇게 싫어한다며? 그 재밌는데 왜 국사가 제일 좋은데 이제 국사를 시험을 보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로 들으면 재밌는데 시험을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자꾸 암기하라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국사를 보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 성립한 국가 나라에서 8조 법금이다. 8가지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형벌이 들어있단 말이죠. 물론 그 시대의 형벌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민사의 손해배상과 지금의 얘기하는 형벌과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죠. 근데 어쨌든 형벌이나 감옥은 국가나 일정한 사회 조직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같이 존재했던 그러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형벌이 왜 정당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 그 내용 그 437페이지의 1번 문단은 이미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형법은 직역하면 그 영어로는 크리미널 로우지만 크리미널 로우는 직역하면 범죄법 아닙니까? 사실 페널로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독일, 일본, 한국은 이제 그 형법이란 말을 쓰고 영국, 미국 등은 범죄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하죠. 어찌되었든 근데 학기 초에 얘기했지만 그거야 우연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용어가 만들어진 것뿐 큰 의미는 없겠지만 형법은 어떤 면에서 형벌이라는 게 특징을 갖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도 있고 행정법의 불법행위도 있고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인데
형법의 특징은 그 불법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형법은 맨 마지막에 적용돼야 된다, 맨 마지막에 투입돼야 된다, 보충성, 최우수단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438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3번 문단에서 형벌 이론이란 형벌의 정당성, 목적에 대해서 실정법, 현행 법 규정이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과연 국가가 어떤 근거에서 개인의 생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자유를 빼앗는 그러한 이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러한 형벌은 어떤 목적을 지녀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형벌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형벌 이론도 뭐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벌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는 여기서의 형벌 이론의 차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형벌 이론은 크게 이제 절대적 형벌 이론, 상대적 형벌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형벌의 목적을 기준으로 절대적 형벌 이론이라는 것은, 절대란 말도 절대평가, 상대평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해하실래나? 절대란 말도 그 일부러 한자를 써놓은 게 끊을 절자에 마주할 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거는 마주할 대상이 없다, 그냥 혼자 존재한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도 아닌데 사방에 신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갓이 많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절대자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절대자라는 말은 신은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사람은 상대적 존재, 뭐 여러 측면에서 종교적 관점에서는 신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뭐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거나, 여러 가지 상대적 마주보는 대상이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마주보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 신은 스스로 존재한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절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상대가 없다. 형벌도 마찬가지. 상대가 없다는, 절대적 형벌 이론에서 상대가 없다는 것은 목적이라는 대상 때문에 뭐가 정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형벌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 형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적 형벌 이론은 형벌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어떤 목적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형벌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을 절대적 형벌 이론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는 응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에 대한 비난, 그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제재이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형벌 자체가, 이미 형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일 뿐, 형벌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 형벌 이론이고, 응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잘못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되갚는다든가, 뭐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응보라는 측면이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상대적 이론이라는 것은 형벌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형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고 존재해야 된다 해서 형벌이 상대적 존재다라고 해서 상대적 형벌 이론이라는 걸, 그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형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예방이죠, 예방. 형벌은 스스로 뭐 그냥 형벌 그 부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벌을 부과해서 범죄를 예방할 때 비로소 존재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형벌은 정당하지도 않고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예방 이론입니다. 그 예방 이론은 다시 그 이른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으로 또 나눠지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신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일반, 특별, 우리는 이미 이제 법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일반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은 이제 특별한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일반 예방 이론은 아직 범죄하기 전에 모든 시민에 대해서 적용되는 예방 이론. 그래서 일반 예방 이론에는 다시 이제 이른바 그 소극적인 측면에서 겁을 준다라고 하는 위화라는 게 있고, 즉
형벌을 부과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범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위화 개념이 있고, 이건 너무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 좀 긍정적으로 형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돼서 스스로 법을 지키게 하면 범죄가 예방될 거다라고 하는 이른바 통합적 예방 이론이라는 게 적극적, 긍정적 측면의 예방 이론이라 하고요. 특별 예방 이론은 이제 그 이미 범죄한 특별한 개인에 대한 예방. 여기에도 소극적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다시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둬놓으면 되거든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됩니다. 범죄할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죠. 격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몽고의 형법처럼 무조건 사회에서 아예 없애버린다, 사형시킨다라고 하는 건 근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책임의 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어려운 문제라고는 했는데, 아무리 큰 범죄 또는 작은 범죄 이런 게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영원히 격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나가도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이제 재사회화, 다시 사회에 가서 문제없이 살도록 하는 재사회화, 이렇게 예방 이론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뭐 당연히 그 사회 공부를 하셨으면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짐작이 가고요. 먼저 절대적 형벌 이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응보, 속죄, 정의의 측면을 얘기한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바빌론 얘기도 하고 그 함무라비 왕 얘기했는데, 이라크의 옛날 왕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른바 탈리오 사상, 동해보복이라, 같은 해로 같은 내용의 해악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로 보복한다,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탈리오 사상이 기본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응보의 기본적인 생각일 텐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법에 들어간 이유는 굳이 법으로 안 정해도 복수를 잘하면 뭐하러 법으로 정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눈만 빼앗겨도 목숨을 빼앗고 이빨만 빼앗겨도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건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나의 눈을 빼앗았으면 나도 눈만 빼앗아라.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해보복이 매우 잔인한 복수, 응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합리적인 응보다, 이런 해석이 오늘날엔 더 많죠. 어쨌든 전통적으로 응보, 속죄, 정의의 회복, 이런 것은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회 구성원의 한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뭐 아까 뭐 소년범인데 왜 저렇게 영화 배우를 하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응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언제까지 얼마나 치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의 범죄에 대한 어떤 그 매우 예민하거나 그런 감정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 볼 수가 있죠. 응보 감정이나 속죄에 대한 요청,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다수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응보는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6번 문단부터는 그 절대적 형벌 이론의 사상가라에서 뭐 칸트, 헤겔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라서 시간을 너무 길게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칸트는 심지어 정의, 속죄, 응보 차원에서 섬의 비유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하나의 공동체 내지 하나의 국가가 있는데, 그 섬이 이제 해체될 때, 칸트 시대에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섬이 가라앉는 나라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섬을 포기하고 나라를 해체하고 떠나야겠다라고 하게 될 때, 그렇더라도 감옥에 있는 죄수는 전부 처형하고 떠나야 된다. 정의를 실천하고 떠나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응보사상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칸트가 무슨 형법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칸트가 뭐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칸트 전집도 사왔는데 독일어로 된 거. 무리한 그 기대였어요. 그냥 깨끗해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무료 나눔 당근에 올리느니 여러분이 한번 내가 칸트를 독일어 원어로 한번 독파해 보겠다. 그럼 내가 드릴 테니까 깨끗해요. 새 책하고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읽어봤으면 했는데 전혀 헛된 꿈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저 부인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책을 집으로 가져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칸트가 뭐 형벌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나 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가운데 그 하나만 따온 것 같아서 어떤 칸트 연구자는 칸트를 뭐 지나치게 어떤 응보 이론의 대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냥 칸트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지 칸트는 뭐 대개 모든 형법책에서 절대적 형벌 이론가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대부분의 형벌 이론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겔도 마찬가지죠. 해겔은 이른바 변증법이라 해서 불법을 통해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형벌을 통해서 다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그래서 형벌은 부정인데 범죄가 부정이기 때문에 형벌로 다시 부정해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아까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을 두 번 해갖고 긍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결해서 배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고급진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어. 진짜 이게 사람들이 말이야 좀 수준이 올라가야지 말이야. 아무튼 다만 440페이지에 보면 칸트는 일종의 그 탈리오 법칙에 따른 동회 보복을 주장했는데 해겔은 그러한 동회 보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동가치의 응보, 가치 측면에서 동일한 그런 응보를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절대적 형벌 이론의 장점이 있다면 아까 이제 탈리오 법칙도 뭐 무제한의 응보, 보복처럼 보이지만 불법에 상응한, 불법에 알맞는 정도의 보복, 응징만이 형벌을 정당화한다고 얘기했듯이 형벌에서 형벌의 한계랄까, 형벌의 정도를 제한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 응보라는 것이. 그리고 예방에 비해서 이제 해겔이 한 말을 거기 옮겨드렸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개에게 막대기를 들어 겁을 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벌받는 사람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뭐 여러분 세대는 그런 게 없지만 지난번에도 체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뭐 일벌 100개다 그래가지고 본보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처벌한다라고 하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당한 응보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의 가치에 알맞는 처벌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얘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상대적 형벌 이론의 큰 틀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예방, 즉 모든 사람에 대한 예방의 목적에서 형벌이 부과돼야 된다. 특별 예방은 이미 범죄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큰 틀이 있고 또 이제 방법적으로는 소극적인, 그러니까 대상에서는 일반과 특별이 있고 방법으로는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은 이른바 겁주기, 한문으로는 위하란 말은 이때 외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처음 보죠. 겁주기 이론이죠. 위하 이론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겁주기 이론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죠. 형벌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을 겁을 주자. 겁을 먹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포이어바크라고 하는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는 용어를 정리한 사람으로 이미 한번 소개했는데요.
심리강제설이라 해서 국가형벌이 일반인의 심리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그 물리적 강제로는 어렵고 심리를 강제해서 범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이러한 겁주기 이론에 대해서는 사람을 범죄 예방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존엄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가장 큰 비판입니다. 여지껏 형벌이 없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형벌을 부과해도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범죄와 사회라는 수업을 들으면 또 이미 이번 학기 끝나가니까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었겠지만 범죄 정상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범죄는 그냥 정상이니까 허용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번역이 정상이론 그래가지고 번역이 오해를 유발하는데요.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범죄 필연이론이라고나 할까. 범죄 없는 사회가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범죄 없는 사회는 존재하기 어려우니 범죄와 함께 살자, 범죄를 용납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막으려 해도 범죄는 막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의 어찌 보면 필연적 속성이다 이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범죄 없는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가끔 시골에 가면 범죄 없는 마을이 있죠. 그런 거 요새는 간판도 안 붙이니까 여러분이 본 일은 없겠구나. 지금 말씀하니까 그래도 들어주시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어주신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무관심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뭔 얘기를 하든. 근데 범죄 없는 마을?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옛날에는 시골 마을 앞에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었거든. 정식으로 나라가.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간판을 붙여놨었어요. 범죄 없는 마을. 근데 범죄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있어야 범죄를 하지. 근데 도시에서는 뭐 범죄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범죄 없는 마을은 다 시골에 가면 노인 몇만 사는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붙여놨으니 옛날에 영국 영화 보면 그 시골 파출소 순경들인데 범죄가 너무 없으니까 자기들 일자리가 잘려날까봐 범죄를 만든다 뭐 이런 그 코미디 영화도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면 모를까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형벌을 부과해도 범죄는 예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 예방 이론. 그러니까 범죄자를 처벌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범죄하지 않는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다. 범죄자가 처벌되는 걸 매번 보면서도 범죄자는 또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심리강제라는 거는 내가 범죄에서 얻는 이득과 처벌받았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범죄에 안 나선다라고 하는 단순한 계산인데 범죄자는 범죄 행위할 때 계산하지 않거든요.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범죄하는 경우도 많고 합리적인 계산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범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 예방 이론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텐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도덕 의식에서 아까 뒤에 얘기할 통합적 뭐 일반 예방 이론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준법 의식, 그 좋은 도덕적 의식에 따라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또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뭐 순간순간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점에 가서 요즘은 뭐 서점도 잘 안 가고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만화 속에 나오는 빨간 악마가 빨간 천사가 와가지고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책을 가져가는 거는 처벌받더라도 떳떳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야, 이 책 하나 가져갔다가 괜히 잘못돼갖고 잡혀갖고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빨간 악마, 빨간 천사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예방은 반드시 실패하는가? 보통은 그렇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합니다. 또 그 예방이 실패한 게 이제 범죄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다행히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랬다면 우리 사회가 뭐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완전히 원시 시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인구 10만 명당 범죄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사실
범죄학적 연구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로스쿨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험 과목 외에는 수업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연구도 안 하고 논문도 잘 안 쓰고 그렇게 되니까 법학의 학문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범죄학이 뭐 법학일지 아닐지 사회학일지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이제 범죄학의 그 기본적인 통계 지표 중에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가 한 110 정도,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에 110명 정도가 범죄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통계가 이렇게 좀 정확한 소스를 안 줘가지고 최종 유죄 판결 기준인지 그냥 입건된 수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입건되는 게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190만 명 정도.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에 따라 결국은 입건되는 수도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범죄자들이 뭐 매번 범죄 건수를 약속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180만, 190만, 200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 몇백만인데 200만이면 5%? 5%가 채 안 되는 인원이 그 입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실제 유죄 판결 받는 경우는 한 10만밖에 안 된다 했으니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라는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애매한데 어쨌든 10만 명당 범죄자 수를 112명 정도 봅니다. 110명 정도. 그렇다면 1%가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99%는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99%가 물론 처벌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떤 면에서 그것 또한 그건 통계가 없지만 그냥 제 짐작이나 기대로는 한 90%는 그냥 그 스스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너무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법 안 지키는 거를 그냥 참지를 못해. 이 막 그 뭐죠? 이렇게 차가 빠져나가는 길에서도 보면 저 뒤서부터 줄 선다고. 근데 사실 그 미련한 일이거든. 어차피 이 한 줄은 다 비어 있는데 한 줄에만 줄 서 있으니 차라리 두 줄로 가서 빨리빨리 끼어드는 게 좋은데 끼어들면 막 난리가 난단 말이죠. 끼어드는 것도 큰 범죄인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독일에서 면허를 딴 사람이거든요. 이래봬도 독일에서 직접 면허 시험 봐서 면허를 땄단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하필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한국 면허를 안 바꿔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저기 운전을 좀 험하게 해서 그런지 그건 아니고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도로주행 시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후에 도로주행 시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르다 그래서 한 3년만 안 바꿔줬는데 그때 하필 제가 독일 가가지고 독일 그 면허 시험을 따로 봤어요. 근데 거기서 가리키는 거는 한 줄로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서 두 줄로 가가지고 빨리빨리 끼어들어라. 대신에 이제 그 나라 말로 까먹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지퍼 물림 과정이라 그래서 지퍼가 물리듯이 하나씩 그걸 되게 잘해요. 팍팍팍팍 들어가거든. 오늘날 우리 뭐 이렇게 구급차 오면 뭐 모세의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쫙 비켜주는데 독일은 예전부터 이미 그건 일상화돼 있었었고요. 아무튼 그 한 줄로 1km 이상 줄 서는 미련한 짓을 하는 것보다 두 줄로 가서 빨리빨리 끼어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그걸 잘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줄 서는 것도 요즘 보니까 엘베 앞에서 줄을 그렇게 서더만 요즘 학생들 보니까 엘베 앞에서 줄 서는 건 예전에 못 본 것 같은데 엘베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 서 있길래 나 때문에 이러나 이래가지고 부담스럽고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뭐 엘베도 줄 서서 타고 참 착하고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짐작컨대는 그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뭐 1% 10만 명에 100명이면 1% 맞아요? 0.1%구만.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해줬어? 뭐 좀 바보 되는 걸 보면서 즐긴 거야 뭐야? 맞아요? 0.1%가 맞지. 10만 명에 100명이면. 10만 명에 10,000명이 10%, 1000명이 1%잖아. 지금 계산하는겨 여러분? 뭐 그래 나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0.1%, 야 99.9%가 범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99.9%의 사람들 중에 겁을 먹어서 범죄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통계적 자료는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겁이 나서라기보단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이제 적극적인 일반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 일반 예방은 이제 통합 예방 이론. 그래서 그 법이 지켜지고 형벌이 부과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법은 지켜져야 된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범죄 예방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적, 사회적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까지나 짐작이고 기대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조건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거기 443페이지에 법치국가의 정형화를 통한 예방 이론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형화는 형법의 과제에서 얘기되었었잖아요. 보장의 과제를 위해서는 즉 범죄자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경우에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언제 무슨 죄로 얼만큼 처벌받을지 전혀 보장이 없다면 그럼 불안해서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형화 과제, 보장의 과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정형화가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고 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잘 집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형화의 과제는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정형화 내지 보장의 과제의 가장 기본이 죄형법정주의라 했을 때 죄형법정주의는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자들에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미리 범죄라고 정한 행위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법관들도 그 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그러면 안 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법을 지켜서 처벌해야 되니까 죄형법정주의, 정형화 또는 보장의 과제는 결국은 그 법의 집행자들, 입법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요청인데 이들이 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통해서 예방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겁줘서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그 맞지 않는 말이고,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준법의식 내지 통합의식을 가지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께 그냥 특별하게 안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뭐 법을 지키는 놈들이, 아니 법을 담당한 놈들이 법을 먼저 어기죠. 그리고 법을 가지고 장난하고 그런단 말이죠. 뭐 입법의 기능을 맡았다 해서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어도 된다 생각하고, 사법의 기능을 맡았다 해서 그냥 이른바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 측면에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세대에서는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세머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거죠. 흔히 이제 법치주의 그러면 그 고위 법관들이라든가 고위 법조인을 지낸 사람들 또 뭐 고위 정치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런 강연 등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법치주의를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법치는 과거 동양에서의 그 법치, 그야말로 그것도 옛날 언제입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법치 이야기죠. 법으로 다스리라, 이게 룰 바이 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닌 거죠. 법치주의는 법을 그 담당한 사람들이 법에 따라야 된다. 룰 오브 로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다행히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이른바 뭐 지도자, 뭐 법조계의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처럼 얘기했지만, 법치주의는 그러한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형법의 과제하고 이 형벌의 목적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일반 예방,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항상
나중에도 기억하시고 이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국회가 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 법을 제대로 잘 만들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을 그냥 이리저리 마음대로 만들고 붙이고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이 선거라는 것을 어쩔 수 없잖아요. 국회는 통제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국회의원을 구성할 때 정말로 그 시민들이 잘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동네 따라 다르고 뭐 하여튼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 기억할 것은 일반 예방 그러면 그 처벌해서 겁을 줘서 예방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법에 대한 신뢰는 결국 법이 잘 만들어지고 잘 집행될 때 신뢰라는 게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 점을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해서 두 번, 세 번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예방은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둔다, 격리한다 이런 얘기죠. 444페이지 가시면 특별 예방의 이론가로 독일의 리스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인데 리스트는 유명한 그 음악가도 있죠. 작곡가. 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촌인가 6촌인가 8촌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될 거야.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여러분이 찾아보시라고.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심지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중에는 법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팔자에도 안 맞는 법 공부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맨델스존이라고 한 맨델존도 원래 법 공부했던 사람인데 음악가가 됐죠. 이게 리스트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이 집안에 유명한 사람이 세 명인데 하여튼 한 사람은 음악가고 한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근데 이 리스트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안 처분을 얘기하겠지만 보안 처분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장을 해서 그것이 현실적인 제도가 되게 한 매우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학자입니다. 이 뭐 리스트는 이른바 목적형 사상 그러니까 그 444페이지에 그 리스트의 말을 옮겨놨는데요. 형벌은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반작용이 아니다. 이 말이 응보 이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작용, 즉 불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벌을 부과하면 된다라는 것은 너무 맹목적. 맹목이라는 말은 맹목,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뜻도 되지만 목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응보, 반작용으로 볼 게 아니라 필요성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형벌의 목적형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그 형벌 목적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직 범죄 성향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범죄 성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렇지만 범죄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겁을 줘야 된다. 일반 예방을 얘기한 거고요. 이미 범죄를 했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는 개선. 그런데 범죄 성향이 진전, 즉 범죄했고 개선 가능성이 없으면 격리를 통한 무해화. 무해화라는 건 해롭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보안 처분, 즉 그 형벌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가두는 형태의 또는 형벌이 끝나도 사회 내에서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격리를 계속 유지하는 무해화, 보안 처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주장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안 처분 제도가 생긴 겁니다. 보안 처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특별 예방은 아까 얘기했듯이 격리하고 그 무해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 영구 격리하거나 무해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도 그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라는 게 오늘날은 그 가장 기본적인 형벌의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타당성을 떠나서 예컨대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본법으로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형벌의 집행과 뭐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인가 뭐 제목이 긴데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형벌의 기본 목적은 사회 복귀,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범죄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내지는 형집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회화라는 게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그 형벌의 목적으로 뭐 외국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현행법도 그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과 한계는 분명히 있죠. 일단 시간이 그게 뭐 여러분이 읽어봐도 될 얘기인데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뭐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11페이지 이 444페이지에 11번 문단을 보시면 그러니까 재사회화라는 거는 일정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건데 교육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통한 교육인데 그 기간이 가능한 형벌의 형태는 자유형,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형이나 신체형이 주가 되던 시대에는 재사회화란 말이 없었죠. 근데 이제 감옥 내지 자유형이 형벌의 주가 되던 시대 이후에 감옥에서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다시 사회에 나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재사회화라는 게 이제 형벌의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에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교육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사회화가 아니라 감옥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사회화 내지 감옥화 이른바 감옥학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박사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했던 건 좀 거창하게 말하면 박사 학위가 필요했다기보다 박사 과정을 왜 공부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감옥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별난 관심이 다 있죠. 많이 드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TMI 개인적인 얘기니까 아무튼 감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감옥 일종의 그 서양에는 감옥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별걸 다 하네 싶죠. 근데 이 감옥에 대한 가장 좋은 교과서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쇼생크 탈출은 참 그 1년에도 몇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케이블 TV에서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거의 이제 고전이 된 영화가 그 영화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지금 제사회와의 얘기, 감옥에 대한 얘기를 굳이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게 물론 너무 스토리 위주로 재미 위주로 보시면 놓치겠지만 그 영화 보신 분도 있고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30년 넘게 복역한 사람이 사회에 나갔는데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석방한다고 하니까 30년 넘게 감옥에 있던 노인이 막 소란을 피웁니다. 안 나가려고 그 감옥 안에서 다시 범죄하면 안 내보낼 줄 알고 막 자해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하고 하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뭐 법이 정한 절차니까 감옥이 감옥에 아무도 안 가려 하는데 있고 싶다 해서 더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방을 했는데 사회 나가서 얼마 안 돼 갖고 자살하게 되거든요. 사회 적응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도 석방이 됐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상한 이름의 여러분이 들을 때는 좀 이상한 이름의 조직이 있어요. 갱생 보호단체라 갱생. 갱이라는 게 이제 경신한다 할 때 갱자 똑같은 거 다시 산다. 갱생이라는 게 다시 산다. 제사회라는 말에 다른 말이어도 되겠죠. 갱생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런 기관이 있어서 갱생을 돕는다, 다시 사는 걸 돕는다 해가지고 조그만 마트에 취직이 됐는데 이 주인공이 그 일하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마트 점주한테 화장실 가도 되나요? 뭐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점주가 불러가지고 그런 거 여기서는 안 물어봐도 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인공이 먼저 석방된 노인이 자살한 그 숙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그 먼저 자살한 사람의 낙서를 보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할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영화 속의 이야기니까 뭐 좀 드라마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교과서적으로 늘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감옥화, 그러니까 재사회화, 사회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알맞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알맞는 사람이 된다. 감옥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게 되지 사회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감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감옥에 대한 그 개혁 운동이 상당히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전 세계가 보수화돼서 그런 움직임 자체를 들어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70년대에는 이제 유럽은 특히 심지어는 이제 감옥을 아예 없애자, 감옥 폐지 운동도 있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폐지주의라는 하나의 운동 내지 그 사상이랄까 그게 있는데 폐지주의의 맨 처음은 이제 그 노예 폐지였고 그 다음에 사형 폐지였고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걸 폐지한다든가. 근데 처음에 노예를 폐지할 때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있을 수 없다. 사형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아직 사형 폐지하자 그러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사형 폐지가 현실화된 나라들이라 해서 우리보다 범죄가 더 많거나 잔혹하거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뭐 여당이 웬일로 갑자기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명하고 난리라는데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형이나 노예제 또 폐지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냥 정상적인 현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감옥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여러분이 듣기에 황당한 사람들이 많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70년대에는 감옥 폐지. 근데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으니 반만 유지하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데요. 이른바 가두지 않는 감옥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개방교도소라는 게 생겼어요.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감옥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감옥만 가지고 한 학기를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죄와 사회라는 과목의 원조라고 강조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 홍 교수님 수업하는데 옆에다 간판 붙이고 진짜 원조 참 범죄와 사회 이렇게 할까 말까. 장난이고요. 감옥과 사회 이런 과목을 할까 했다가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뭔 감옥이냐 그래서. 근데 하여튼 감옥에 관한 얘기도 하나의 과목으로 옛날엔 법대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뭐 거창하게 행영학이라 그래서 학생들하고 감옥도 가보고 막 그랬는데 개방교도소라는 게 한국에도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간판만 걸어놓고 흉내만 내는 거지 진정한 의미는 전혀 고민한 적도 없고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일반 교도소만큼 개방교도소 1대1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도소 생활을 잘하면 개방교도소에 가. 근데 그 개방교도소는 핀란드의 사례는 어떤 방송국에서 특이하게도 개국 10주년, 신생 방송국이었는데 개국 10주년으로 유럽의 그 가두지 않는 감옥에 대한 그 다큐를 제작해갖고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3부작이었는데 그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까지 가서 유럽의 감옥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핀란드의 개방교도소에서는 과실치사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인 그 사건, 과실치사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발적 살인이라고 그랬던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건에 유죄 판결을 받은 그 교도소 수용자인데 낮에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에만 저기 교도소 와서 자는 거죠.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저놈이 사람 죽인 놈인데 소년범도 지금 연예인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죽인 놈이 같은 직장을 다닌다고? 택도 없겠죠. 근데 그 나라라 해서 뭐 특별히 뭐 휴머니즘이 발달하고 뭐 관용과 이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개방교도소가 만들어지고, 교도소를 아주 없앨 수 없다면 개방적 형태의 교도소로 해서 사회와의 접촉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이런 걸 연구한 어떤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 뭐 1년, 2년의 그 감옥 기간만 거쳐도 이혼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올 가정이 없어지고 또 전과가 있다 해서 취직이 잘 안 되고 하면 사회 적응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한 그런 논문도 있었는데요. 뭐 극단적인 사례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범죄한 사람도 다시 사회에 가서 그 기존의 사회생활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연결고리, 끈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이른바 탈사회화, 감옥화, 내지는 우리가 이제 교도소 감옥을 범죄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범죄할 걸 꿈꾼다든가 뭐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자라는 게 제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그 한계에 대한 인식 이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그 공부하던 부분이라서 446페이지 보면은 제사회화의 현대적 의미라는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446페이지의 15번 문단 위쪽에 14번 문단의 뒷부분 446페이지 위에서 6, 7째 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형집행법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했고요. 제사회화는 근데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고 또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 개념의 제사회화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감옥화는 막아야겠다. 제사회화는커녕 탈사회화 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겠다. 더 나빠지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현대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개방교도소라는 것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인식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감옥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옥화라는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쇼생크 탈출을 혹시 쇼생크 탈출을 시험 범위로 할까? 치사하죠. 제가 시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론 이것도 뭐 그냥 하나의 실험일 뿐 일반화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영화 한 편을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볼 거다. 한쪽 그룹엔 그렇게 말하고 한쪽 그룹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영화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시험 본다는 얘기를 듣고 본 사람들이 더 기억을 많이 못하더라라는 심리학적 실험의 결과가 있대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저도 본 얘기니까 그 실험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험 얘기는 농담이고 시험은 어쩔 수 없어서 필요악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소생크 탈출을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탈사회와 감옥화라는 것에 대한 현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재미난 얘기들이 더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사회의 문제점은 국가가 뭐길래 사람을 다시 개선시키고 제사회화시키느냐 이런 거거든요. 국가가 무슨 절대 선도 아니고 국가가 무슨 그 시민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민을 가르치고 제사회화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제 없는 교육이라는 거는 강제성을 띄어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도 없고 교육도 아니다 라고 해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이른바 기회 제공형의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사회화를 막으려면 개방적인 교도소 운영, 개방교도소 등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지난번에도 세종대왕 실록도 인용해드렸지만 447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우리의 본론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라고 각주 1번에 로마의 법률가 울피안이라는 사람은 감옥은 사람을 지키는 곳이 돼야 되지 형벌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정약용 선생도 조선시대의 감옥의 폐해에 대해서 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다음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옥이 형벌의 장소는 아니었고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 형벌은 전부 감옥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한계도 오늘날에는 논의되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잘 못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참고가 됐으면 하고 교재를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형벌의 실제적 문제로서 사형이라든가 자유형, 벌금형 등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보안 처분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시험의 그 문단, 번호, 단락 등은 화요일날 내일까지는 아마 공지가 될 거고 혹시 제가 저기 한다면 아무튼 수요일날을 넘기지 않고 공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번 얘기했듯이 수업 시간에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수업 내용을 이렇게 마크만 했어도 어디가 시험 범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